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지금 현재 나는 HTML이나 CSS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사스나 레스 등 이제 CSS 프리 프로세서 또는 CSS 전처리기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트렌드에 밝으신 분들이 여기 오셨네요. 네, 저는 플랫폼 UI 개발 전략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하였고요. 저는 스마트 에디터에서 UI 개발을 맡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포스트 에디터 UI 개발을 시작으로 이제 스마트 에디터 3.0 개발, 그리고 카드형 에디터 개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런칭한 스마트 에디터 1 UI 개발까지 거의 한 4, 5년 정도 에디터 UI만 좀 전문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저기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이제 제가 계속 에디터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에디터 3.0을 개발했을 때 좀 기존 설계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디터 스마트 에디터 1을 개발할 때 처음에 이제 잡았던 설계 방향, 그리고 구현과 문제 해결, 좀 정리 차원에서 플랫폼 UI 설계 전략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잠시 시간이 되면은 Q&A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좀 들으신 후에는 아마 이제 플랫폼 UI 스펙 전략, 그리고 플랫폼 UI의 또 이제 모듈화 전략, 그리고 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스나 그런 CSS 프로세스의 좀 실전 활용법에 대해서 아마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직 CSS나 HTML을 굳이 다루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한번 들으신 후에 나중에 또 관심이 생기실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라서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서비스들일 겁니다. 이제 플랫폼이랑 이제 모두 복수의 그룹이 참여하고 얻고자 하는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진 서비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은 플랫폼은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런 환경들을 확장해서 플랫폼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적인 예 같은 거를 한 번은 넣어줘야 되니까요. 플랫폼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구글, 네이버 쪽에서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좋은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플랫폼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개발한 스마트1 에디터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에디터 1 플랫폼은 현재 블로그 그리고 브이라이브 쪽에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으며 지금 추후 계속 적용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브이라이브 에디터 서비스 화면이고요.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런칭을 하고 굉장히 댓글이 핫했던 스마트 에디터 1 플랫폼입니다. 지금 블로그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저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비스별로 쉽고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할 때 난이도를 굉장히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플랫폼 UI 개발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에디터도 소개하고 블로그도 이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홍보는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이 이런 에디터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홍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1 한 번씩 사용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기존 설계의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설계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스마트 에디터 3.0
개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그 실제 일반적인 사이트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잘 되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있을 플랫폼 개발 UI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스마트 에디터 3.0이고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적용되었던 3.0이고, 그리고 포스트에 적용되었던 3.0, 그리고 쇼핑 쪽에 적용되었던 3.0입니다.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제가 적용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3.0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촉박한 일정과 그리고 가장 처음에 적용했던 포스트 에디터를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전략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 위주로 개발을 하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런 CSS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포스트의 요구 사항과 그리고 에디터의 기본적인 공통 스타일이 합쳐진 CSS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추가로 블로그를 진행하면서 또 블로그의 요구 사항과 공통 스타일이 포함된 이제 전체 스타일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서비스가 추가될수록 기본 스타일이 서비스 스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유지보수 및 코드 관리가 좀 많이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불필요한 코드가 하나의 CSS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산출물의 CSS 용량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은 UI 개발 같은 경우는 커스텀 및 확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CSS와 서비스의 CSS 간섭이 굉장히 크고 스타일 우선순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에디터 UI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버그 및 사이드 이펙트 발생 확률도 조금 높아지고요. 네, 3.0 에디터는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은 설계에 있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처음 설계가 이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개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리팩토링 범위가 크고 사이드 이펙트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을 시도하기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3년간 스마트 에디터 3.0을 운영을 하면서 제 안에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플랫폼 에디터 UI를 설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고요. 정말 저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멋지게 다시 플랫폼 에디터 UI를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볼 거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스마트 에디터 1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실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고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 처음 설계 시작할 때 몇 가지 큰 방향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UI 설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UI 공통화는 디자인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디자인은 스킨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설계를 시작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 및 상태에 따라 다른 스타일이 적용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CSS는 정적인 언어지만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동적으로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말들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그건 뒤쪽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설정으로 분리를 하여서 하나의 파일에서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모두 CSS 프리프로세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현과 문제 해결인데요. 우선 저는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CSS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이제 CSS 개발 방법론부터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즘 UI 같은 경우는 UI 점점 요구사항도 복잡해지고
또 유지, 보수, 확장성 등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이제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CSS 개발 방법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명한 CSS 개발 방법론으로는 BEM, 그다음에 스맥 CSS, OCSS 등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CSS 클래스명 규칙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각 개발 방법론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복잡한 프로젝트에 클래스명 사용에 대한 다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검색은 네이버에서 하시면 좋은 내용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방법은 가장 위에 있는 BEM 방식이고, 제가 개발한 스마트 에디터1은 가장 인기 있는 BEM을 쓰지는 않고 이제 스맥 CSS와 OCSS를 조금 프로젝트에 맞게 조합하여서 개발하였습니다. 나중에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CSS 프리 프로세서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UI 개발에 가장 큰 많은 도움을 받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CSS 프리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CSS의 기능을 확장하여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일반적인 CSS로는 더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좀 간소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이거 역시 필요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조합하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랑 포스트 CSS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는데요.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플랫폼 설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디자인이 주어졌을 때 그 디자인에서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는 절대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요소, 혹시 속성이 있을지 등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예측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까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포인트,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하면 좋을지는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역시 고민할 때는 커피가 좀 필요하겠죠.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달달한 초콜릿 이런 것도 기호식품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잘 주어지지 않죠. 현실은 조금 달라요. 다음에 이제 구형과 문제 해결입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아까 사라진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통 요소의 분리인데요. 이 공통 요소의 분리는 사실 플랫폼 UI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UI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장에서는 제가 발표 초반에 얘기했던 그 모듈화 단계에서 디자인이 아닌 기능에 집중하여 모듈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시는 스마트 에디터에서 구현한 UI가 예시가 될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UI는 스마트 에디터에서 사용자가 첨부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일정의 UI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도가 포함된 장소가 있고 지도가 없는 텍스트형 장소가 있는데요. 보시면 디자인 자체는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그런 UI들입니다. 여기서 공통화하여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눈에 띄는 지도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사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소를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일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미지가 없는 장소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앞에 아이콘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통 요소로 저는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UI를 분리를 하고 이제 실제 구형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형 코드인데요.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코드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에 컴포넌트 그리고 지도를 뜻하는 맵,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네, 아까 보셨던 공통 요소인 맵 이미지와 맵 텍스트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정과 지도의 디자인은 조금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모 요소의 선택자와 조합을 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CSS 선택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기능 자체는 동일하여서 마크업 구조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속을 통해서 다른 디자인 스펙들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미지, 단일 이미지와 이미지 나란히 놓기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관련된 스펙은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단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대표 버튼이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360도 지원하는 카메라로 찍은 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우측 상단에 360도 아이콘이 네, 뜨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이미지 나란히 놓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삭제 버튼이 저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 외에 모든 요소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의 경우와 조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네, 분리할 수 있는 최소의 그 단위를 모듈 이미지로 봤고요. 그 모듈 이미지 안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단일 이미지든 아니면 이미지 나란히 놓기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모듈 이미지 그리고 모듈 이미지는 아이콘 360 표현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이미지 델리트 버튼의 스타일들을 추가를 하여서 나중에 이제 단일 이미지에서 뭐 삭제 버튼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나란히 놓기에서 360 이미지를 지원을 하는 경우 네, 그럴 때 그냥 마크업 구조만 수정을 하고 스타일들은 네, 딱히 수정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확장성을 조금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였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공통 요소의 분리 같은 경우 플랫폼에서는 디자인보다는 기능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의 중심의 분석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동일한 기능은 네, 동일한 HTML 구조를 유지를 해야 하고 혹시나 디자인 구현에 있어서 추가적인 HTML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 클래스인 비포나 애프터를 활용하여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미지와 같이 공통화 요소 중 일부 UI가 다른 경우는 전체 스펙으로 구현이 가능할지도 한번 고민할 포인트가 되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모듈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조금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설명이 길어질 동적인 UI 스타일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SS는 정적인 언어라서 로직이라는 단어가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CSS 프리 프로세스 같은 곳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네, 로지컬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뒤 실제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스펙 분석인데요. 이번에 제가 예시로 들 부분은 그 컴포넌트의 간격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미지의 기본 간격을 보시면은 30픽셀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스펙이죠. 네, 그리고 에디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그런 요소들을 다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연속될 경우에는 또 약간의 간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캡션이 있는 경우 20픽셀이 되고요. 소제목이 있어도 20픽셀, 이미지 위에 본문이 있어도 20픽셀, 그리고 이미지 위에 스티커가 있을 때 20픽셀, 이미지 위에 인용구가 있을 때는 40픽셀이 됩니다. 일단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간격의 스펙은 이 정도가 되는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의 간격 30픽셀, 뭐 캡션이 있을 때는 20픽셀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저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아직 에디터 전체 간격의 스펙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컴포넌트들도 또 있어요. 네, 계속 넘어가죠. 네, 원래 몇 장이 더 있는데 네, 느낌 아시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격은 네, 일단 많은 걸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과 같은 높이에 숨겨진 그 버튼 UI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AC 이미지에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텍스트를 넣어놨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봤을 때는 저런 텍스트들은 보이지 않고요.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커서가 바뀌면서 클릭하면은 이제 본문이 추가되는 동작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버튼은 네, 간격이 바뀌는 경우 동일한 높이로 버튼의 높이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스펙이 있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저런 식으로 동작이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스펙을 봤을 때 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심정도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 저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짤 뒤에는 해소짤이 나오죠? 왜 웃으시죠? 뭐가 지나갔나요? 네. 일단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 정리부터 해볼게요. 일단 인접한 컴포넌트에 따라 간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과 같은 높이의 텍스트 추가 버튼이 필요하게 되고요. 스펙 자체는 저게 끝이에요. 하지만 플랫폼 관점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컴포넌트 사이 간격은 서비스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3.0을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제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스펙들은 사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서비스의 기획 의도나 아니면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변경이 좀 유연해져야 되고, 저런 간격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지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그 서비스의 성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점에서는 변경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많이 복잡한 스펙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마커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접할 때 그 간격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상단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추가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에 따라서 높이를 가지게 될 히든 버튼, 이렇게 구조를 저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스의 코드인데요. 사실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플랫폼 개발 전략의 거의 핵심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컴피그 그리고 사스의 맵을 활용해서 저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였는데요. 대충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히든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이 컴포넌트 엣지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저런 옵션들. 그래서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 기본이 30픽셀, 그리고 이미지가 연속될 때는 15픽셀, 그다음에 텍스트 본문이 연속될 때는 20픽셀. 저런 식으로 설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러니까 추가된 설정은 가장 밑에 있는 이제 믹스인을 통해서 저 설정을 기반으로 CSS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우측에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히든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약간의 색상을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그대로 있고요. 여기까지는 익숙한 그런 코드이실 것 같고,
이제 조금 내려보면은 코드가 숨어있는 코드가 생각보다 꽤 많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한 줄로 아까처럼 이제 include를 통해서 저런 설정들을 다 이제 설정을 기반으로 로지컬하게 CSS를 동적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서 스페이싱 앤 히든 버튼 스타일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set component based spacing이라는 믹스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set component based spacing 믹스인으로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설정해 있던 것들을 불러오게 되고, 아까 호출하실 때 여기에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 그래서 컴포넌트의 이미지의 스페이싱의 베이스, 이런 식으로 설정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선택자를 가지고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적용하게 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당연히 간격이 적용이 될 거고, 또 이제 set hidden button 스타일 믹스인을 불러서 거기에 컴포넌트를 넘겨주면은 set hidden button의 믹스인에 따라 만약에 인접한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설정을 불러와서 약간의 스타일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창을 조금만 이쪽으로 옮길게요. 저 플랜카드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간격은 저런 로직을 통해서 순서대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set 이 include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결국 또 이미지 컴포넌트라는 것을 받아오게 되고, 아까 설정해둔 컴포넌트 그리고 인접한 컴포넌트의 간격 값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접한 컴포넌트는 하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치문을 통해서 설정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반복을 하고 결국 거기에 설정된 그런 값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필요한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설정을 변경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베이스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설정 값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인접한 경우도 만약에 더 작은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간격을 없앨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그런 모든 많은 조건들의 환경 설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이제 일일이 다 구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 설정만 변경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높이를 변경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까 그 버튼 UI 같은 경우들도 높이가 같이 변경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3.0 같은 경우는 저런 많은 서비스들의 요구사항이 하나의 CSS로 사용이 되는 구조였다면은 이번에 개선한 스마트 에디터 1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통 스타일이 가장 중심이 돼서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서 필요한 스펙들만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로 모듈화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플랫폼의 모듈화는 디자인보다는 각각의 요소가 하는 기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스펙 분석을 하시고 모듈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는 현재 요구사항에 맞게 최소한의 기능으로만 모듈화를 하고 우선 처음에는 확장 가능성을 너무 많이 열어두지 않고 좀 배제를 하시는 편이 나중에 이제 코드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요소들은 동일한 HTML 구조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설명한 사용 설정과 공통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건 간격이지만 혹시나 색상, 서체, 폰트 사이즈 등 따로 이제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잘 해주셔서 설정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코드는 당연히 도구의 힘을 빌어서 구현을 해주시면 많은 노가다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컴포넌트 추가 버튼처럼 감춰지거나 연관된 UI들은 그렇게 수치를 같이 참조를 하여서 반드시 공통으로 묶어서 관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개발 UI 전략인데 플랫폼은 만능은 사실 아닙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플랫폼의 공통 코드로 소화할 수는 없고요. 전략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협업하시는 분들과의 스펙 협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설계보다 중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을지 변경이 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문의를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플랫폼 UI를 설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공통 코드라고 하면은 저도 그랬듯이 한 번 작성하면은 뭔가 변경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무조건 완전 무결한 그런 코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또 몇 달간 운영을 해보니까 플랫폼의 공통 코드는 사실 불변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커질수록 서비스의 요구사항들도 많아지고 그런 서비스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구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 굉장히 제목은 거창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의 플랫폼 설계 전략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 같고요. IT 업계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지금 제 발표를 들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멍이 많은 저의 플랫폼 UI 설계를 더 보충해 주시고 또 스스로 각자 새로운 플랫폼 UI 전략을 세우시고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 2개가 있어서요. 이거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주영님께서 밖에 잠깐 앉아 계실 테니까 찾아가서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플랫폼의 리팩토링 시 리팩토링 기준이 어떤 점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사실 완성된 코드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렇게 설계가 짜잔하고 나온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플레인한 CSS로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런 반복되는 코드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리팩토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저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리팩토링의 기준은 반복되는 코드 그리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뭔가 설정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리팩토링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에디터의 MD 파일처럼 포스팅을 작성하거나 아이프레임 삽입을 하는 게 안 되던데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나요? 요즘
대부분 에디터는 이런 소스 코드를 편집하거나 에디터에 소스 코드를 첨부하는 게 되던데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는 안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사실 개발자분들은 MD 파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고 또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좀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조금 늦춰지는 감은 있고요. 네, 의견 잘 받아들여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하고 또 네,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올려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공통 코드는 불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변경 시 영향도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공통 영역이다 보니 사용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저도 사실 한 가지 과제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현재로서는 네, 제가 그냥 사람의 힘을 빌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저는 저의 코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리팩토링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좀 개선을 할 부분은 이제 비주얼 리그레이션 툴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큰 규모의 리팩토링이 있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 영향을 최소화하고 네, 스크린샷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고도화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또 질문이 생각나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아까 제 메일이나 다른 그 통로를 통해서 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